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메인넷이 결국 금융시장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법제화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고, 과연 어떠한 기관들이 발행을 하느냐,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절차만 남아 있고. 그동안 그 암호화폐 시장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하락 횡보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쓰신 책에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원칙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인도 백서처럼 뭐 꼼꼼히 살펴보고 또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초기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많죠. 뭐 우리 주식으로 보면 펀더멘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코인을 이제 자세하게 보고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은 그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도미넌스 비율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 간의 관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승기는 아니죠.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할 때까지 상승을 계속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생각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 다만 이제 트럼프 일가가 또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날에만 좀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이 코인계의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 후에 이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더리움,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는 뭐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은 좀 불입을 해서 계속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 상승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지금 60%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알트코인의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올라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저는 투자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코인에서 안전자산이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좀 축적해서 좀 불입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나가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사실 리플 작년에 뭐 7, 8배 올랐잖아요. 연말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총 2위인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오르긴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솔라나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더리움 잘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또 코인의 기술 발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인의 그 기술, 특히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메인넷이 결국 금융시장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거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 ETF 승인을 이제 선물, 현물 다 받았고, 또 어제는 이제 리플이 선물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 점진적으로 가상자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플랫폼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인넷은 이더리움이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 발행한 뭐 비들이란 토큰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상품 베이스의 토큰들이 결국 이더리움 베이스로 나오고 있다. 물론 솔라나라든지 다른 좋은 메인넷도 좀 병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이더리움 베이스로 하다 보니 결국 이더리움의 쓰임새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이 상승장의 혜택을 못 받던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의 기술의 진보 수준이 다른 메인넷 대비해서 빠르지 못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이걸 발표하면서 그 역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 그런
전통적인 금융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있다. 네, 그렇군요. 1조 달러 시총을 목표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그럼 몇 배 오른다는 얘기죠? 한 3, 4배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트럼프 2.0 시대, 네. 뭐 여러 가지 그 공약이 됐든 아니면 액션들을 통해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줬잖아요. 네. 이 트럼프 2기 시대에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저는 뭐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툴은 아직 없다 보니까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무궁무진한 포텐셜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리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리플이 그동안 소송 때문에 6년 동안 눌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네. 300원, 400원까지 갔었고요. 그것이 이제 눌려 있는 게 확 풀려버리는 그 계기가 트럼프 당선과 결국 리플 소송 중단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기본적인 걸로 회복되는 것만 해도 밸류션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트럼프의 그런 가상자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비어 있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도 같이 갖춰질지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형 알트코인이 포함된 전략적 비축 자산이 가능할 것인지.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메인넷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이렇게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정이죠. 결국 이제 SEC가 그 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이 주재론자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기대감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정식으로 제도화가 되려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가상자산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권보다는 덜 규제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앞으로 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네. 법인이 이 가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회계법을 좀 바꿨잖아요.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네. 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네네. 요새 뭐 중국 기업도 뭐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네네네. 이제 기업들이 점점 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수요들 때문에 계속해서 더 상승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로 만약에 장이 어려워지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대량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네.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긍정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워낙 지금 많이 사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회계 방법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부터 이것을 이제 평가이익으로 잡게 되면 아마 자본 쪽에서도 많은 그 버퍼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보여질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채굴을 금지시키고 이제 매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니까 결국 그럴수록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일단 시그널은 줬으니까 그들도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의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캡이 있으니까 공급이 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공급은 제한을 받으니까 가격은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법인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전 강하게 찬성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요 관련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했던 가장 큰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작년 1월에 SEC가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출시를 승인을 했잖아요. 1월 10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거래를 금지를 시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찬찬히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좀 이 팩트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진짜 위배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이제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산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있는데 마지막 항, 그러니까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뭐 또박또박 설명을 드리면 그 밖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다수의 금융법들은 열거주의를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걸 법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자본시장법은 처음부터 이 설립 당시에도 이건 포괄주의다. 그래서 안 되는 거 규정을 하지 않으면 다 된다. 이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2009년에 처음 나와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된 게 2013년부터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네. 자본시장법이 2008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항에 의해서 상당히 포괄주의 측면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국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건 좀 어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정말 두렵다면 우리가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현재 법에는 이 법에는 없지만 혁신성이 인정되는 상품들은 한시적으로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다른 전통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결합을 통한 운용, 펀드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도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런 논쟁들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적입니다. 일단은 법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나 야나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잖아요. 모든 그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는 입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산에 포함되도록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제가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요즘에는 법보다는 시행령 위주로 많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얼개는 법이 만들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만들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입이 빨라질지 아니면 느려질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채의 새로운 강력한 수요가 되기도 할 것이고 네네. 또 미국향 어떤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 상승, 투자할 만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법제화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8일인가 이제 지니어스법이 이제 상원에서 한번 클로저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계속 하자는 건데 토론을 종결하자는 법안이 이제 부결이 돼서 또 가다가 그저께 이제 5월 지금 19일 날 5월 19일 날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결국 클로저 토론을 종결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승인을 받고 결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결국은 그 이제 하위단에서 이제 행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과연 어떠한 기관들이 발행을 하느냐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절차만 남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전 지금 CBDC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CBDC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BIS에서 CBDC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응을 했었던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이제 본격화되면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좀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왜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저는 뭐 후자 쪽으로 지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고 네. 했을 때 그렇다면 보통 이게 이제 어떤 현물 그 돈하고 화폐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화폐의 가치는 변동성이 크면은 좀 안 되잖아요. 네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근데 투자를 한다? 투자한다라는 건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게 서로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원화를 갖고 있지만 달러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환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환차익은 뭐 세금이 없으니까 또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투자 자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뭐 테더라든지 뭐 USDC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이자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들었을 때 이 예금 이자보다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존재 이유는 그 결제의 간편성. 네. 그게 가장 크니까 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나왔다. 다만 이제 결제 수단을 파생해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달러 가치에 의해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플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만약에 화폐 가치가 7배, 8배씩 이렇게 튀어버린다고 하면 이걸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맞아요. 내셨을 때 그게 혹하더라고요.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엘살바도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화폐로 든 이유가 자기네들 화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뭐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른 커런시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인 커런시가 필요한데 비트코인조차 그들에게는 안전했던 거죠. 안정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지금 많은 지금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많이 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커런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화폐 안정성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 막 엄청난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환차손 정도의 어떤 달러의 어떤 그 환율의 흐름 정도, 요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투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테이킹.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통과시킬 때 과연 이 스테이킹을 허용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토큰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인과 토큰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토큰 증권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 펀딩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코인 회사 아니냐고.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그 성격의 이더리움이 물건이, 같이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이런 것들이고. 반면 토큰은 자기 자체 블록체인은 없지만 그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적 증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뭐 체인링크. 이제 우리 보통 오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기술. 그게 이제 사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건 토큰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의 형태가 현재는 전자증권 아니면 실물증권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넘어서서 우리는 블록체인 안에서 증권을 구현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메인넷은 없지만 이더리움 ERC20이라는 그 프로토콜 안에서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자금과 같은 자기 그 코인 발행했잖아요. 우리 네. 이제 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솔라나 기반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토큰이라고 봐야 토큰이라고 돼요.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예. 트럼프 토큰이군요. 맞습니다. 코인이 아니라. 네네네. 그리고 네. 시바 뭐 아니면 무슨 도지? 뭐 도지는 자체 블록체인이 있고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인이라 붙이는데 이게 원래 또 토큰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메인넷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론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레리 핑크가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리 핑크라는 이제 블랙록 CEO 시각에서 얘기를 하면 블랙록은 운용사잖아요. 그죠. 세계 네. 최대 네. 자산 운용사. 뭐 iShares라는 ETF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펀드라는 그런 상품을 전 세계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펀드라는 것은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도 있고 또 바깥에서만 통용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원화시킨 그런 펀드들도 많고 또 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규제를 받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내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일정한 메인넷만 결정되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토큰이라는 것은 잘게 쪼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1비트가 지금 1억이 넘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거래하는 비트코인의 단위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1단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토큰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두 주 단위로 사고 못하는 이유가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토큰은 쪼갤 수 있다. 그래서 펀드를 잘게 쪼개서 지금 현재 제한적인 지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입장에서 토큰화가 그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펀드가 토큰화가 이제 범용화되면 가장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선 공약으로도 그렇고 증권사들 뭐 작년 재작년서부터 엄청 준비했잖아요. STO 시장에 대해서. 네네. 이게 토큰 증권, 뭐 조각 투자 시장의 개막,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 신사업본부장 하시면서도 이 관련된 업무들인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 STO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현재 상황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과연 어려운데 투자 자산으로 아니면 투자처로서 네.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토큰 증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동안 금융자산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쪼갤 수 있으니 이걸 쪼개서 너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약간의 보면 좀 맞춤형이라 할까요? 네. 이제 이런 성격이 좀 강한데 아이러니컬하게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범용성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토큰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상충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이 계속 제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규제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조각투자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일부 기업들은.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법령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실현이 될지 또 이게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서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 좀 힘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드하고 오퍼 커요. 그러니까 사자 팔자 구간이 너무 크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와서 다자간 상대 매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또는 법인이 와서 사자 팔자를 대서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규모도 작고 또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부동산 상가를 하나 샀는데 결국 그 상가가 1, 2년 안에 팔리겠지 그 기대감으로 하면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거래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내기 위함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황도 상당히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다. 그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되고 지금 이미 올라가서 정무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꼭 지금 신종증권, 예를 들면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라고 하죠. 그거와 투자계약증권, 뭐 미술품이나 한우에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 지금 토큰 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채권, 주식, 펀드 이쪽으로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의 제한을 좀 두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토큰 증권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상품들도 자유롭게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유동성 공급자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는 결국 규모의 경제 그리고 네. 그들에게도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STO에 대해서 막 되게 큰 기대감과 환상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과는 괴리가 좀 크고 이것이 네. 말씀드리라면 뭐 법적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이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인지가 되고 네네네. 테스트가 되고 돈을 벌렸다는 소문이라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법제화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어느 정도 좀 허용해 줘야 되고 좀 자본시장법상에는 이 광고에 대한 그 규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토큰 증권을 지금 현재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토큰 증권은 결국 시대의 대세라고 보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없앨까 하는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돈이 안 벌리니까 이거 그만두게 해야 돼. 이거 포기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코인 초보 투자자를 위한 돈 되는 지식 책의 저자시죠. 신영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